안녕하세요. 정인택 작가의 단편소설 우울증 낭독해 드릴게요. 저희 채널은 매일 새로운 문학작품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정인택 작가는 1909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일신보와 문장의 기자를 지냈고 1930년 소설 나그네 두 사람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초기의 작품인 시계, 총루 등은 무력한 지식인의 과잉된 의식세계를 추적하는 심리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데요. 1인칭 화자를 내세워서 사소설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변모와 오탁의 공간, 특히 무기력한 지식인의 집중 공간, 그리고 단절과 소외의식을 유발시키는 부정적 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집중시켰는데요. 여기서 도시는 내적 자기의식을 은유하는 비실제적 공간으로 바꿔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적 심리 묘사의 경향은 점차 일상화된 애정세계 묘사로 옮겨가서 후기에는 거의 애정소설로 일관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연연기가 있습니다. 정인택 작가의 단편소설 우울증. 이 소설은 1940년 발표됐는데요. 줄거리를 좀 살펴볼까요? 처음 시작은 먼저 우울증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열흘쯤 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간 아내 생각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아내와의 썩어 문드러진 생활을 기억해냅니다. 다방을 경영한 지 한 달이 못 돼서 아내가 나를 따라 올라오자 나는 전부터 의가 맞지 않던 늙은 어머니와 누이, 이 두 사람과는 아주 의를 끊다시피 하고 어두컴컴한 다방 속에서 아내와 둘이 처박혀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나는 아내를 부정하게 생각하면서 다방을 처분하지만 내심 자신의 처사가 부정한 아내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디쓴 쾌감을 느낍니다. 나는 앞일을 생각하니 까마득해져서 하루하루 잠으로 허송세월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잠을 자는 동안은 일그러진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절친하게 지내는 박군이 찾아와서는 나의 두문불출을 비아냥거립니다. 나는 박군에게 다방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박군은 동경에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하면서 이제 마음의 방황일랑 그만큼 해두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동생, 여동생입니다. 순이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평소 박군은 순이를 좋아했는데 순이가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다가 원인 모를 불안을 느끼며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거닙니다. 그러다가 박군이 벼랑간 고함을 치면서 순이를 사랑했었다는 고백과 함께 뛰어 달아나 버립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흥미로운 다음 이야기는 직접 작품 낭독을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품 내용 중에 주인공의 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제는 좀 다릅니다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광수 작가의 어린 영혼인데요. 가엾은 어린 누이 동생을 찾으러 가는 오빠의 마음 아픈 여정이 담겨 있죠. 이광수 작가의 어린 영혼, 그리고 최서혜 작가의 누이 동생을 따라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작품처럼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탁월한 작품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효석 작가의 마음의 의장 역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인택 작가의 단편소설 우울증 낭독해 드릴게요.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 이 병은 인간을 짐승의 종류에까지 퇴화시키는 악병이라고도 하고
뇌세포 중앙부의 병이라고도 하고 혹은 주요 기능의 타락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보통 열은 없다. 원인 없이 공포와 비애를 동반하는 노쇠의 일종이라는 것이 가장 통례적인 정의다. 에라스무스는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인간으로 백치를 들고 있다. 그들은 야심도 없고 공포, 수치, 질투, 비애 등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로버트 바튼. 커튼을 내리지 않은 창틈으로 바깥거리에 붉고 푸르고한 광고등 불빛이 굵은 줄을 지어 어두컴컴한 벽과 마루장 위에서 어른거리고 있다. 아무렇게나 한 군데 쌓아올린 의자와 테이블이 구슬프게 커다란 그림자를 던지고 있어서 희멀쑥한 텅 빈 방 안은 마치 무슨 달밤 같은 풍경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불빛 속에 버티고 서서 홀 구석구석을 유심히 바라본 뒤 길게 기지개를 켜고 나서 자, 이걸로 하나는 끝장이 나긴 났다마는 한숨 섞어 입 밖에 내어서 중얼거리고 가만히 저고리 속주머니에 든 100원짜리 지전 뭉치를 만져보았다. 아무 별다른 느낌도 없다. 오늘은 대체 어디서 자야 하나? 오늘 하루만 더 꾹 참고 이 어두컴컴한 가게방에서 자야 할까? 그러자 문득 10여일 전에 아무 말도 없이 호련히 집을 나간 아내가 생각났다. 아내를 생각하자 지난 1년 동안에 아내와의 썩어진 생활이 일순 굉장한 속도로 머릿속을 스치며 지났다. 아내가 황해도 산골에서 나를 믿고 나를 따라 쫓아 올라온 것은 이 다방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못 돼서였다. 생각도 안 했던 아내가 뜻밖의 내 품으로 뛰어들자 나는 전부터 의가 맞지 않던 늙으신 어머니 그리고 성년한 누이와 아주 의를 끈다시피 하고 이 어두컴컴한 가게방 속에서 둘이서만 처박히고 말았다. 그리하여 아내의 품속에서만 완전히 1년. 나는 가족들뿐 아니라 세상과도 완전히 인연을 끊고 지내왔다. 그 아내가 무슨 때문인지 표현이 종적을 감춘 지 열흘 혹은 10하루밖에 안 되는 오늘 나는 이 다방을 어떤 시골 청년에게 그대로 넘기고 만 것이었다.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처럼은 생각되지 않고 역시 아내와 무슨 인연이 맺어진 듯만 싶다. 그러면 역시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정한 아내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어서 그 때문에 아내의 채취가 배어있는 이 다방을 내 옆에 남겨놓고 바라보기가 싫어서 헐값으로 허둥지둥 팔아버린 것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마음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또 누가 옆에 있다 치더라도 마음속까지야 설마 들여다보려마는 누구에게 들려나 주려는 듯이 자조의 빛을 뚜렷이 나타내고 혀를 끌끌 차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전혀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나는 쓰디쓴 일종의 쾌감조차 느끼며 몇 번이고 그 생각을 몰래 되풀이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말이다. 이것으로 하나는 끝장이 난 셈이다마는 앞일을 생각하면 까마득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예산도 서지 않거니와 생각해볼 엄두도 나지 않았고 그뿐 아니라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노라면 요사이에 비뚤어진 사고는 금세 이대로 살아가야 옳은지 또는 하고 그런 데까지 단숨에 비약하여 어쩔 줄을 몰랐고 그 다음엔 어리석게도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나는 억지로라도 잠들고 마는 것이다. 요사이에 내게는 잠자는 것이 무엇보다도 낙이었다. 잠자는 동안은 이그러진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는 아직도 너는 아내를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스스로 나 자신을 꾸짖고 욕하는 것이지만 도리어 생각하면
그것은 꼭 내가 아내 앞에 손을 짚고 절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더욱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고달파 보인다. 아내가 내 옆에 있는 동안은 아무리 무지하고 보잘데없는 아내였지만 적어도 내가 절망만은 느끼지 않았었다고. 이때나 저때나 불치의 병과 비뚤어진 사고의 변함은 없어도 아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아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때는 그렇게도 마음을 가볍게 해서 나는 순간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물론 달아나서 아까운 아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그렇거니와 문득 나는 이제서야 아내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내답지 못한 일이라고, 어느 사이에 이렇게 몸도 마음도 약해졌느냐고 혼자서 안타까워해보고 분하게 생각해보는 것이나, 그러나 말이다. 나는 다시 한번 혼란을 빙 둘러보고 전찻길 저쪽에 무슨 독이나 담긴 듯한 네온의 강렬한 색채를 어지럽다 생각하며 문득 창 아래를 내려다보니 언제부터 그렇게 시름없이 서 있었는지 박군이 담배를 문 채 물끄러미 창 너머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언제든 한 번은 아내도 저렇게 태연하게 다시 내 옆으로 돌아오리라. 박군의 얼굴을 바라보자 나는 문득 또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만약 정말이라면 나는 아내를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얼른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면서 바보천치, 아직도 너는 그 부정한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하며 자기의 의외의 고집센 마음에 몸서리까지 치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박군이 지금의 공허한 고독을 구해줄 것만 같아서 나는 얼른 고쳐 생각하고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띤 뒤 금세 가벼워진 마음과 목소리로 자네 웬일인가? 진심으로 반기며 최근 4, 5일 동안은 거의 매일같이 만나던 박군과도 적조했던 것을 생각해내고 무엇인가 미안한 듯한 느낌을 들었다. 그래, 얼른 닫아 걸은 문을 따주며 입대 안 죽었었나? 나에게 들려주는 것도 박군에게 들려주는 것도 아닌 것을 나는 혼잣말같이 중얼거렸다. 잘 집어쳤네 그려. 그거 시원하게 잘 집어 없앴네. 약간 주기를 띤 얼굴로 박군은 빤히 내 얼굴을 쳐다보며 멈칫하고 어두운 홀 문어기에 서서 이 사람 왜 울상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빙글빙글 웃고 이 사람아 불이나 좀 켜놓게. 캄캄하길래 난 벌써 떠나간 줄만 알았네. 원 이거 갑갑해서 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쌓아올린 가구 속에서 덜그럭덜그럭 의자를 끌어내려 창 옆에다 갖다 놓고 털썩 자리 잡아 앉는 것이다. 잘 왔네. 지금 혼자서 어리 빠져 서 있는 판일세. 벼란간 밝아진 홀 가운데다가 나도 따라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며 추운데 방으로 들어갈까? 방이래야 마찬가지지. 불 안 뗐지? 왜? 어저께 밤에 뗐지. 그만두게. 그나마 넓은 이쪽이 낫지. 말투는 여전하나 박군은 두리번 홀 안을 둘러보며 그 소조한 풍경에 자기도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박군의 버릇이기는 하나 때때로 암울한 표정을 지으며 얼마 동안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무의식 중에 한 일일 것이나 박군은 거의 1년 동안 매일같이 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있는 것이다. 나는 문득 그것을 발견하고 결코 내 마음이 즐거울 수는 없었다. 자네의 얼굴만 보면 술이 먹고 싶어. 이상한 얼굴이지. 이 얼굴 바에서 사가지 않나? 바에 갖다 놓을 얼굴은 못돼. 기껏해야 선술집이지. 선술집?
선술집은 좀 슬픈데? 나도 사실은 좀 슬프긴 허이. 슬프다는 그 말이 정말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나는 혼자 속으로 끄덕이며 웬일인지 꼼짝하기 싫군 그래. 그나마도 손을 끊고 보니까 벼란간 주위가 텅 빈 것 같아서 말이야. 주머니엔 100원짜리가 들었는데도 술 먹을 생각도 안 나고 사실은 지금부터 자네나 좀 찾아 나갈까 하던 판일세. 그래도 무슨 애착을 느끼는 모양인가?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벼랑간 박구는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똑바로 건너다 보며 여보게, 나하고 같이 동경에 안 가겠나? 동경? 나는 결심했네. 금년 안으로 장사를 그만두고 내년 봄엔 다시 동경에 갈 작정일세. 자네도 이제 마음의 방랑을 웬만큼 해두고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이 찬스일세. 나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텐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자네 매씨를 만났지. 내 누이 동생 순이를?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래서 자네 얘기를 다 들었지. 왜, 순이 씨가 뭐 어쨌나? 아니, 순이가 여태 경성에 있었나? 경성에 있었나라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차, 속으로 나는 외치고 가늘게 말없이 얼마 동안 박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의 일이라면 10년 후까지도 빤히 내다보면서 자기 일엔 왜 저렇게 돼지같이 둔감할꼬? 순이는 이미 자네 마음 곁에서 사라진 지 오래야. 광년으로 계산해도 미치지 못할 만큼 먼 거리가 생기고 만 거야. 순이의 자네에 대한 호의는 결국 오라비의 동무라는 점뿐이었다네. 자네는 말이야. 그러나 말끝을 흐리는 것쯤으로 이 말초신경 덩어리 같은 박군을 속일 수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나는 마치 내 자신이 무슨 중대한 선고 앞에 선 양으로 오들오들 마음을 떨며 순이는 사랑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하네. 내게는 그저께 밤차로 신경으로 떠난다더니 처음에 박군은 뜨끔한 듯이 얼굴빛까지 변하더니 다음 순간 억지로 냉정을 가장하고 내가 말을 계속하는 동안 여전히 얼굴을 쳐들고 있었다. 허나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어 언제까지든지 주무르고만 있었고 입에 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역시 마음에 커다란 격동이 일어난 증거일 것이다. 나는 눈 딱 감아뒀네. 지 갈 길 지가 찾아가겠지. 외로워할 사람은 늙으신 어머니고. 나는 거기서 말을 끊고 잠깐 고개를 떨어뜨렸다. 내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구는 그 이상 더 알려고도 안 하고 듣고 싶어도 안 하고 그것이 너무나 의외여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만 한 병 팔다 남은 압생트 병을 들고 나와서 박군 앞에 내어밀고 먹게. 마지막 병이야. 혼자서 이거나 먹고 오늘은 여기서 얌전하게 잘 작정이었어. 그러자 박군은 내가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고개를 번쩍 들고 달아난 여편네 냄새나 맡으면서 말인가? 자네에겐 원래 좀 과했으니까 분하기도 하겠지. 뭐 어째? 겨묻은 개가 어떻다는 격으로? 그러고 나서 우리들은 소리를 맞춰서 커다랗게 웃고 그 웃음소리가 앵앵 울리며 벽에 가 부딪히고 천장에 부딪히고 나중에는 몸속에까지 배어드는 것을 쓸쓸한 마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느꼈다. 그러면서 어느 틈엔지 중도에서 종적을 감춘 동경에 가자는 이야기는 다시 생각하려고도 안 하고 묵묵히 압생트의 잔을 기울이었다. 막막한 홀 속에서 생각 속에서 압생트 반병을 다 먹고 난 우리들은 얼마 동안 노곤해서
의자에 몸을 지니고 앉아 술이 무서운 속도로 전신에 퍼져가는 것을 몽롱하게 의식하면서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눈을 감은 채였다. 술잔을 손에 들고 있는 동안 우리들은 무엇인지 마음에 서로 거리끼는 것은 있었어도 다른 때처럼 우스운 소리만을 주고받고 하였다. 그러나 이유 모를 애수를 싸고 돌아, 아니 애수라는 그런 간단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체 모를 막연한 일점을 중심으로 빙빙 맴을 돌면서 그것을 건드리고 싶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러다가는 꼭 마음이 난데없는 방향으로 터져나갈 것만 같아서 감히 그 일점을 건드리지는 못하고 애써 자기 마음을 속여왔고 웃어왔었다. 그것에도 지치고 차차로 취해오자 우리들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이유 모를 불안을 느꼈다. 게다가 온몸이 근질근질하는 듯해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혼란을 제어하지 못했다. 눈을 떠보니 박구는 가볍게 잠이 든 모양이다. 나는 별안간 추위를 느끼고 박군, 좀 걷지 않을 텐가? 이대로 있다간 아무래도 얼어 죽고 말 듯 싶다는 그런 난데없는 망상이 떠올라서 좀 더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며 여보게, 나가세. 일어나서 박군을 흔들어 일으켰다. 박군은 보통 때보다 더 창백한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이는 여위고 갸름한 얼굴에 굵은 주름살을 잡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나 입 밖에 내어 대답하려 하지는 않았다. 여보게, 벌써 녹았나? 내가 또 한 번 얼굴을 흔드니까 녹긴 어림없어. 의외로 힘차게 대답하고 벌떡 일어서는 박군의 얼굴에는 이미 우수나 쓸쓸함은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고 그것을 바라본 나는 겨우 숨을 돌리면서 말없이 그의 어깨를 껴안았다. 그대로 우리들은 문도 닫아 걸지 않고 어깨를 겨눈 채 밤늦은 거리로 굴러나왔다. 언제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는지 진눈깨비가 상기된 얼굴에 선뜻선뜻 내려앉는다. 10개 거리를 뒤덮은 눈 위로 자동차가 수없이 굵은 줄을 그리며 눈앞을 스쳐갔다. 섣달 대목이 가까운 때문인지 밤늦은 거리에는 뜻밖의 행인들이 초저녁과 다름없었다. 기생을 태운 인력거가 앞으로 뒤로 우리들 옆을 빠져나간다. 인력거 위에서는 흰 얼굴이 내려 뿌리는 눈을 피하여 털목도리 속에 턱을 퍼묻고 있다. 우리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걸음을 빨리 했다. 그러다가 종로 네거리까지 와서 잠깐 주저한 뒤 동쪽을 향하여 이번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목덜미와 뺨에 부딪히는 눈이 상쾌할 만큼 시원했지만 술은 깨이지를 않고 잔뜩 흐린 머릿속을 더욱 어지럽게 할 뿐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무엇에 쫓기기나 하는 듯이 걸음을 빨리하고 문득 그것을 깨닫자 그렇게 걸음을 빨리하는 것이 대단히 점잖지 못한 것만 같아서 이번엔 일부러 또 걸음을 늦춰보는 것이다. 겨우 그런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은 너풀거리는 머리에 내려앉는 눈을 털 줄조차 몰랐다. 벼랑간 박군이 컴컴한 골목으로 휘청휘청 걸어 들어갔다. 나는 소변을 보러 가는가 보다 하고 그 힘없는 뒷모양을 공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발을 멈추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성냥불이 몇 번이나 바람에 꺼졌다. 나는 할 수 없이 한 걸음 골목 안에 들어서서 벽에가 바싹 붙어서 성냥을 켜려 했다. 그때 대여섯 걸음 내딛던 박군이 벼랑간 이상하게 고함을 지르고 돌아오더니 성냥을 들고 있는 내 바른 팔에 매달려서 알았네. 인제 알았어. 나는 순이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 사랑하고 있었어. 숨을 헐떡거리며 넋두리 하듯이 말하는 것이다. 그 목소리가
너무도 침울함에 나는 잠깐 놀랐지만 꺼지려는 성냥불에 둥근 광륜 안에 번뜩 나타났다 사라진 박군의 이그러진 얼굴은 울다운 사람처럼 슬프게 경직돼서 그 목소리 이상으로 나를 몸서리치게 했다. 그것은 보통 때의 수려한 박군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 세상 모든 고뇌에 시달리고 지친 생기 없는 노인의 얼굴이었다. 나는 문득 늙으신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하였다. 그러자 의식치 못하는 사이에 여지없이 나까지 그 우물 속에 끌려 들어갈 것만 같아서 그것을 쫓아내느라고 나는 깔깔 소리내서 웃고 박군의 손을 이끌어 다시 밝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나는 수은이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 박군은 그것을 무슨 진언처럼 입안에서 중얼거렸고 나는 나대로 아이고 그러니 어쩌란 말이야 이 사람아. 수은이는 벌써 남의 아내인걸. 이유 없이 악을 쓰고 싶어 이렇게 외치니까 박군은 더욱 기세를 높여서 그런 게 아닐세. 내가 수은이 씨를 사랑하고는 있었지만 사랑하려고는 안 했지. 그런 걸 자네 같은 천치가 알겠나? 그러더니 그는 또 한 번 내 손을 뿌리치고 혼자서 단숨에 어두운 골목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알고 있다. 뛰어 달아날 때 박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불쌍한 동무는 넘쳐 흐르는 눈물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쯤은 늘 다니던 바 릴리에서 순자를 앞에 앉히고 자기가 얼마나 순이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울며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신파 비극이 아무리 생각해도 박군 하나의 것인 것 같지는 않아서 나는 당황해서 박군의 뒤를 따르며 너와 함께 나도 울어보리라 하고 바 릴리의 문을 열어젖혔다. 요사이 부쩍 손님이 줄은 릴리 바에는 한편 구석 박스에 늙은이가 한패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무리 둘러보아도 박군의 모양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잠깐 어리둥절하고 다음에 담배 연기와 방안 온기에 얼굴을 돌이키며 눈으로 가만히 수은자를 불러서 박군이 왔을 텐데. 아니, 요새 통 못 보겠습디다. 조금 있다가 또 올 테니까 박군 오거든 붙잡아둬.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수은자는 그렇지만 시간이 없수 하는 것을 나는 알아. 고갯짓만 하고 박군에게는 수은자같이 어딘지 거센 곳이 있는 여자가 알맞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군이 갈 만한 종로 뒷골목 바를 일일이 찾아다녔지만 아무데도 박군은 있지 않았다. 거진 1시가 가까웠다. 머지않아 바들도 문을 닫을 것이다. 나는 약간 지쳐서 힘없는 다리로 다시 바 릴리를 찾아들었다. 어딜 찾아댕기는 거유? 벌써부터 여기 와서 골아 떨어졌는데 여간 취하질 않았어. 얼른 데리고 나가요. 하고 순자는 내 얼굴을 보자 구석 박스에서 뛰어나와서 테이블에 엎드려 그대로 잠이 든 박군 쪽을 가리키며 상을 찌푸려 보이는 것이다. 아, 좀 재워두어. 나는 역시 여기였더냐고 가벼운 안도를 느끼면서 왔으니 그냥 데리고 마냐 갈 수 있나? 한 잔 먹어야지. 그렇게 말하며 박군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왔다고 박군을 흔들어 깨우려는 순자를 나는 얼른 말리면서 그냥 둬. 울다 지쳐 잠들었는데 잠이나 좀 들어야 마음이 편하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말하자 순자는 그렇다고 꿈도 안 꾸나? 그러면서 눈을 동그랗게 떠보는 것이다. 아니, 꿈이야 꾸지. 잠든 줄만 알았던 박군이 벼랑간 우리들 이 얘기에 참여하면서 그러나 테이블에서 고개를 들려고는 아니했다. 아이고, 능청맞게 자는 줄 알았더니 어쩜?
하고 금방 박군의 어깨를 칠 듯이 하는 순자를 나는 힘껏 뒤로 잡아당기면서 가만두라니까. 꿈이라도 실컷 꾸게. 순자, 오늘은 나하고 술을 먹어야 돼. 그러며 나는 흐트러진 박군의 머리와 아무렇게나 엎드려 자는 꼴을 친동생처럼 귀엽게 불쌍하게 생각하며 들여다보고, 순자, 박군은 내 누이 순이한테 실연을 했대. 그러나 박군의 정말 슬픔이나 우수가 그것에만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고, 다만 그것이 한 개의 스프링보드가 돼서 박군 자신조차 깨닫기 전에 울적한 평소의 우민의 바닷속으로 껑충 뛰어든 듯 싶었다. 일가 친척이라고는 없지 작은 몸엔 능히 다 담지 못할 커다란 야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야심을 채울 길이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신문기자 생활을 5해나 계속해온 박군이다. 동경에는 남겨두고 온 꿈의 가닥이라도 있단 말인지 신문사 그만두고 동경 간다는 것이 입버릇처럼 돼 있으나 말대로 딱 끊어 실행을 하지도 못하고 아까운 재능을 게으른 그날그날의 생활 속에서 없애고 있는 터이다. 남 유달리 민감하지만 약한 몸에는 가지각색의 번거로움이 무거운 짐이 돼서 그를 타 누르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떨쳐 없애려고도 안 하고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컴컴한 주위의 사벽과 연결시켜 제 자신에게 싸움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는 너무나 명료하다. 순자, 박군은 내 누이 순이한테 실연을 했대. 하지만 박군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순이가 아니고 순자였는지도 순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이를 위하여 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군에게나 내게나 마음이 편할 것도 같다. 우리의 말없는 우울 속에 어느 틈엔가 순자마저 휩쓸려 들었음인지 남자를 남자로 알지 않는 말괄량이 순자도 역시 말없이 기계처럼 술을 따르고 있다. 우리들 있는 자리만 남겨놓고 하나 둘씩 호란의 불이 꺼져갔다. 잠이 깨어보니 우리들이 자고 있는 곳은 어제 팔아치운 가게방 한 구석이었다. 저고리까지 그대로 입은 채 박군은 찬 방바닥에다 반신을 떨어뜨린 채 정신없이 코를 골고 있다. 나는 갈기갈기 찢어진 혓바닥 위에서 쓰디쓴 카이다 연기를 한참 동안 굴려보며 깊이 잠든 박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앞만 잡아 끌어도 일어나지 않으려는 박군을 떠매다시피 하고 우리들은 확실히 또 한 군데 어딘지 바를 찾아들어서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술을 먹은 듯 싶다. 그러고 나서 또 서로 어깨를 끼고 눈 오는 거리로 비틀비틀 걸어 나온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여간 집에 올 생각이 든 것은, 그리고 집에 와서 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어서 무엇에 끌렸는지 무엇에 홀렸는지 다른 때의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현대의 기적처럼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니 박군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은 역시 나인 것 같다. 박군은 어지럽게 변화하는 자기 마음을 걷잡지 못해서 넋두리 비슷한 불평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넌 모른다. 넌 그런 건 몰라. 라고 꼬부라진 혀로 나를 욕지거리 하면서도 한편 어린애 응석처럼 내게 매달리려는 그러한 박군의 심중을 나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그래, 네가 장하다, 네가 제일이다 하고 나도 계속 맞장구를 쳤으나, 그러나 그렇게 둘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지 않으면 일시에 그 자리에 기진맥진하여 허덕허덕 쓰러질 것만 같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들 두 사람은 다시 여기까지 맛부터 돌아온 것일 것이다. 불때지 않은 맨 방바닥에서 찬 줄도 모르고 박구는 여자같이 삐죽삐죽 울다가 그대로 잠들고 만 것일 것이리라. 나는 나보다도 훨씬 더 고적한 박군의 자는 얼굴을 언제까지나 바라보며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언뜻 등 밑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요 밑에 손을 넣어보니 미지근한 온기가 차디찬 손끝에 따라 올랐다. 귀를 기울이니 방 밖에서 누군지 사람의 기척이 나는 듯도 했다. 밖에서 누군가가 내 방에 불을 떼주고 있다. 얼른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꼼짝 않고 들어누운 채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문을 열어볼까 생각을 했지만 생각만 할 따름으로 진정 열려고는 하지 않고 장작 타는 소리와 부직갱이 소리와 인기척 소리에 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조용히 나는 눈을 감았다. 어느 틈엔지 나는 또 한 번 잠이 들고 말았었다. 얼마 동안이나 또 그렇게 잤는지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 라고 그런 꿈을 꾸다가 나는 잠이 깨었다. 몸 전체가 훈훈하게 녹아서 이상스럽게 고달팠다. 충혈된 눈을 들어 나는 억지로 방안을 살폈다. 박구는 여전히 죽은 듯이 잠자고 있다. 머리맡에는 쪼그리고 앉았던 어머니가 약간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똑같은 경직된 표정으로 차디차게 내 얼굴을 내려다볼 뿐이다. 나는 깜짝 놀라 이불을 차고 일어나서 말없이 한참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순이가 만주로 달아났단다. 이윽고 어머니는 똑 끊어 더러운 것이나 내뱉는 듯이 입을 열었다. 뭐라고요? 순이가? 나는 깜짝 놀라는 듯이 펄쩍 뛰어 보이고 다음엔 기가 막힌다는 듯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가고 말았구나. 나는 순이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불만을 느낀다. 그러나 한편 꿋꿋한 일이라고 칭찬도 하고 싶고 마음속으로부터 행복하게 되라고 축원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누구를 물론하고 무슨 일이고 간에 이미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았다. 그까짓 기집애 죽든 살든 난 모르겠다. 식구가 하나 주운 것만이 다행이다. 어머니는 여기서 잠깐 말을 끊고 애처로운 듯이 방안을 둘러보고 입대까지 밥이나 굶지 않은 것은 그래도 이 가게 덕택인데 어쩔 작정으로 팔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틀림없이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어머니였으나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하고 집세를 좀 내줘야겠다. 엄동설 안에 쫓겨날 수야 있니? 집세도 집세지만 순이를 좋을 때려 하려무나 죽기야 하겠니? 그까진 년보다도 할머니가 불쌍하시다. 밤새도록 순이를 찾으시면서 한잠도 안 주무시는구나. 네가 집에 오기 싫어하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노인이 계시니 사흘에 한 번씩은 좀 들르렴. 이 추운데. 그러다 벼란간 어머니는 마음이 변한 듯이 말을 맺지 않고 벌떡 일어서서 오늘 안으로 집세나 좀 해주려무나.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어젯밤 쓰다 남은 돈을 꺼내보았다. 10원짜리가 한 대여섯 장 수세미가 된 채 나왔다. 나는 그것을 말없이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고 내 가슴에 밖에 닿지 않는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울고 싶은 마음으로 내려다보면서 어머니, 진지 잡수셨어요? 지금이 몇 시냐? 정오가 넘었다.
그럼 저 점심 잡숫고 가세요. 그것은 내가 기껏 표현할 수 있는 어머니에게 대한 무한대의 애정이었다. 어머니 손에 매달려서 거리를 걸어본 기억이라곤 철난 후로는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어머니와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다고 오래간만에 나는 육친에 대한 애정을 느끼자 눈물이 나도록 그것이 반가워서 그렇게 하세요. 네,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한마디로 그것을 거절하고 별소리를 다 헌다. 집에 가면 나 먹을 밥쯤이야 설마 없겠니? 나는 무거운 쇳덩이로 뒤통수나 맞은 듯이 정신에 아득해서 그 이상 더 말하기도 싫었고 어머니의 불쌍한 꼴을 보기도 싫었고 해서 이따가라도 봐서 들를게요. 다른 때와 다름없는 꾀죄죄한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다시 떠올라 나는 바람처럼 소리 없이 나가는 어머니를 다시 붙들려 하지 않고 방 한가운데 선 채 오랫동안 허리 굽은 어머니의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픽 쓰러지듯이 다시 자리 위에 들어 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채로 잠이 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박군을 부럽다고 생각하며 뻔히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려니까 밀물같이 스며드는 참을 수 없는 적요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없는 이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깨어있는 것이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래서 박군 좀 일어나게. 일어나. 응?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박군을 부르며 박군의 어깨를 무턱대고 흔들어 대었다. 정인택 작가의 단편소설 우울증 낭독해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과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작품들 더 추천해드립니다. 이광수 작가의 어린 영혼, 최서혜 작가의 누이 동생을 따라, 그리고 이효석 작가의 마음의 의장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도 걸려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